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50이 되는 여성입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던 전 40대 중반에 한번 큰 위기를 겪었어요. 가족을 위해 경주마처럼 살았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죠. 숨을 쉬어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겠지만 너무 가혹하다 싶은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호랑이한테 물려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전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첫사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 재수를 했어요. 대입시험을 볼 때 실수를 해서 답안지를 밀려 쓰게 됐죠. 학교에선 원래 전교에서 놀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점수를 낮춰 대학에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기 싫었어요. 재수를 해서라도 꼭 좋은 명문 대학에 가고 싶었죠. 전 부모님을 설득해서 재수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간신히 설득해서요. 다행히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아서 최상위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너 별제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놀던 애 맞지? 김미애. 어? 근데 날 어떻게 알아? 너 공부 잘해서 유명해. 몰랐어? 반갑다. 난 옆 동네 여고 졸업했어. 여자애들 별로 없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정경미라고 해. 경미라는 애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외국에 있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이고 명랑한 성격에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았죠. 친구도 생기고 전 1년 잘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불행이 곧 시작됐습니다. 경미라는 그 여자애가 절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학원에 가면 제 자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점심도 원래는 교실에서 다 같이 먹기로 돼 있었는데 저 빼놓고 다 나가서 먹더라고요. 남자애들도 나중에는 저를 슬슬 피했어요. 전 억울하고 분했지만 공부에 전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생전 처음 당해보는 따돌림에 마음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공부하고 있으면 경미라는 애가 줄을 확 잡아당겼어요. 너 이런 촌스러운 노래 듣니? 진짜 꼴사나워서. 왜 그래? 내 이어폰 돌려줘. 싫은데? 오늘 나 이어폰 안 가져왔거든. 내가 좀 쓸게. 뒤에서 제 욕을 하는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문제집도 찢어놓고 괴롭혔어요. 선생님한테 말했지만 바뀌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걔가 학원 건물주 딸이었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의 재수학원은 여기 한 곳뿐이었고 부모님은 가게 일이 바쁘셔서 제 하소연 받아줄 수 없었죠. 전 울면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1년치 수업료를 다 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땐 공부 잘한다고 대접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따돌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독하게 공부를 해서 성적은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돌림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전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반 남자애가 나서줬어요. 야, 정경미, 그만 좀 해. 너 말고도 우리 다 입시 스트레스 심해. 미애 좀 그만 괴롭혀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네 둘이 사귀기라도 해? 넌 빠져. 그래, 나 미애랑 사귄다. 어제부터 미애랑 나 사귀기로 했으니까 당장 유치한 짓 그만둬. 알았어? 별꼴이야. 김미애, 너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재수하면서 연애질도 하니? 좋은 대학 가긴 글렀다. 지역이란 남자애는 인기가 많은 애였어요. 경미랑 한 동네에 산다고 하는 걸 보면 집도 부자인 것 같았죠. 그날 집에 가는데 지옥이가 따라왔어요. 미애야,
낮에 당황했지? 미안해. 갑자기 그런 얘기해서. 왜 그랬어? 나랑 사귄다는 거짓말 왜 한 거야? 아이, 애들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하잖아. 너 당하기만 하는 거 보기 불편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나 너 좋아했어. 오래전부터. 너 공부 방해될까봐 얘기 못했던 거야. 아이, 나도 재수생 주제에 참 정신 못 차린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같이 공부할래? 알고 보니 지혁이는 3대 독자였고 법대에 가서 고시 패스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앞으로 공부할 일이 태산 같았죠. 그렇지만 집이 경민애처럼 부자는 아니더라고요. 부자 동네 반지하에 새들어 살고 있었고 부모님은 세탁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애가 소탈하면서도 유머도 있었죠. 왜 인기가 많은지 잘 알겠더라고요. 전 지혁이를 좋아하게 됐고 우린 정말 사귀게 됐어요. 연애를 하니까 공부에 지장은 있었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혁아, 나 합격했어. 축하해, 미애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난 떨어졌어. 아, 이번에 꼭 붙었어야 했는데. 정말? 아, 난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 네가 미안하기 뭐가 미안해. 부모님 얼굴 어떻게 뵈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에 꼭 붙을 거라고 큰 소리 쳐놨는데. 결국 지혁이는 삼수를 해서 법대에 간신히 입학했습니다. 그 뒤 고시 합격하면 장교로 군복무를 하겠다고 해서 군대도 미뤘어요. 대학 4년 안에 사시 패스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사이 전 열심히 공부해 간호대를 졸업했고 지혁이보다 먼저 사회에 나갔습니다. 먼저 돈을 벌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혁이 뒷바라지를 하게 됐어요. 지혁이 부모님이 세탁소를 접고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그마저도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 사정 웬만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었어요. 용돈도 매달 주고 옷이며 필요하단 게 있으면 사주기도 했죠. 사실 남자친구 고시 뒷바라지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3교대 해야 하는 간호사 일은 몸이 힘들거든요. 또 제 월급날이 돼야 돈가스라도 먹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혁이가 그러더라고요. 미애야, 우리 헤어지자. 너 보기도 면목 없고 나 요새 공부도 잘 안 돼. 답답해 죽겠다. 겨우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이러는 거야? 그만한 각오로 사시 패스하려고 했어? 7.8기라는 말도 있잖아. 그리고 나 못 헤어져. 이렇게는 내 청춘이 아까워서라도 못 헤어져. 나 공부만 몇 년째인 줄 알아? 그리고 사실 너 만나면 숨이 막혀. 너한테 뭐 얻어먹는 것도 이제 눈치 보이고. 넌 네 갈 길 가. 난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왜 이래 정말. 내 눈치 보여서 헤어지자는 거면 나 못 들어줘. 더 독하게 공부해. 그 길밖에 없잖아. 다음 시험날까지 안 찾아올게. 자, 이 돈으로 밥 먹고 용돈 써. 솔직히 그때쯤 저도 희망을 조금씩 버리고 있었어요. 오래 오다 보니까 지혁이는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노는 날도 많았죠. 헤어지는 게 낫다 싶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놈의 정이 문제였어요. 친오빠가 어느 날은 맥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테리어 일을 하는 기술자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뛰어들었고 필름 시공하는 일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오빠는 제가 봐도 일머리가 있고 의지가 강했어요. 저보다 3살 많았는데 그때 이미 돈도 많이 모았죠. 미애야, 내가 정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혁이랑 헤어지는 거 어때? 오빠도 그랬으면 좋겠어? 주변에서 누가 또 그래? 헤어지라고? 친구들이며 직장 동료며 다 말려. 오빠도 같은 생각이야. 어쩐지 그 녀석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고시 공부한다고 폰만 잡고 다니고 네 돈만 축내는 녀석 같다고. 오빠 말이 너무 심했니? 근데
네가 3교대로 힘들게 번 돈, 그 녀석 뒷바라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어. 혹시 엄마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셔? 그런 것 같아. 지혁이 녀석, 가진 거 없으면 부지런히 움직여서 뭐라도 해야지. 공부한답시고 책상머리 앉아서 허송세월하고. 너 밤새 가며 일한 돈, 그 녀석한테 쓰는 거 더는 못 봐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근데 오빠, 지역이 아니었으면 나 재수 실패했을지도 몰라. 지난 일이잖아. 열심히 해서 간호사 됐고, 이제 그만 사이 정리해. 부모님과 오빠는 제가 지혁이랑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게 흐르더라고요. 제가 헤어지자고 한 날, 지혁이는 절 잡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의외의 반응에 전 놀랐어요. 이제 와서 절 보낼 수 없다고 지혁이가 우는데 막막했죠. 우린 같이 술을 마셨고 함께 밤을 보냈어요. 그때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이었어요. 전 헤어지려던 마음을 되돌렸죠. 뱃속에 든 생명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고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에 전념해. 아이까지 생겼으니 책임감 가져야 돼. 알겠지? 알았어. 내가 애 아빠가 된다니 상상도 못했어. 근데 우리 혼인신고부터 해야 하지 않나? 아이 호적에 올려야 하잖아. 식은 최대한 간단히 올리고 집도 시부모님 댁 네 방에서 시작하자.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이러니. 내가 시험에만 패스하면 너 진짜 호강시켜줄게. 나 믿지? 전 지혁이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댁에 들어갔습니다.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바쁜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시어머니는 놀러 다니시느라 바빴고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이나 다름없었어요. 출산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애기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했죠. 그 와중에 남편은 고시를 포기하더라고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남편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오래 공부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였습니다. 출산 전 만삭일 때 남편이 짐을 싸갖고 집에 들어왔어요. 미애야, 서방님 왔다. 당신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안 되겠어. 나 공부 때려치려고. 공부를 때려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제 곧 아기도 태어나는데 무책임하게 무슨 소리야? 아기 태어나니까 정신 차리고 돈 벌어야지. 그 전에 군대부터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군대? 여보, 아니, 지혁아. 이게 지금 정신 차린 거야? 머리 깎고 공부에 전념해도 모자랄 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더 늦기 전에 군대 다녀와서 돈 벌어야지. 나도 지긋지긋해서 고시초는 더 못 있겠다. 지금이라도 손 떼야지. 더 있다간 아빠 노릇도 못하게 생겼어. 나 공부 더는 안 해. 아니 못해.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미애 너도 이해하지? 그렇게 남편은 20대 내내 했던 고시 공부를 포기했어요. 전 그런 남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떨 거라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더 공부하라는 말도 안 나왔죠. 남편은 아들 태어나는 걸 보고 얼마 뒤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전 산후조리부터 신생아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모두를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친정 식구들은 뭐라도 더 해주려고 야단이셨죠. 그러나 시부모님은 모든 걸 당연하다 여기셨습니다. 연우 꼬물거리는 것 좀 봐라. 갓난아기 보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구나. 아이고, 기저귀 다 떨어져 가네. 연우 애미야, 생활비는 떨어지지 않게 해놨냐? 어머니, 당분간 케이크나 빵 같은 건 좀 저렴한 곳에서 사오세요. 생활비에서 간식비가 너무 나가요.
한 몇 달간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야 돼요. 빵집은 내가 가는 데가 따로 있는데 그러게 출산 전에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지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연우 아빠 제대도 멀었는데 이만큼 하는 것도 저 힘들었어요. 에이그 알았다. 넌 무슨 말을 못하게 하니? 어머니, 저 미역국 떨어졌는데 좀 끓여주시면 안 돼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미역을 못 씻겠어요. 나도 오래 서 있으면 어지러워. 그러지 말고 친정에 가 있어라. 아니다. 그러면 내가 연우를 못 보겠구나. 친정 어머니 좀 오시라고 해.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밥도 시원찮고 나도 영 그렇다. 아니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얼마 전에 큰 수술하셨잖아요. 그랬나? 결국 제가 미역국 끓이고 인스턴트 국 주문해서 데워 먹으면서 산후조리했습니다. 곧 출근도 해야 했고요. 아기는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출근을 해야 했죠. 친정 오빠는 저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남편이 제대하면 자기가 하는 일 가르쳐 주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제대하면 네가 잘 구슬려서 나한테 보내. 부지런히 하면 너희 세 식구 거뜬히 살고도 남아. 너만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서 어떻게 평생 살려고 그래. 알았어 오빠. 연우 아빠도 제대하면 정신 차리겠지. 자, 이 돈 갖고 가서 불고기라도 해먹어. 연우 옷이나 장난감도 좀 사주고 너 한약도 좀 해먹어라. 얼굴이 그게 뭐냐? 시간은 흘러 남편은 제대를 했고 우리 세 식구는 친정집에 모처럼 들렸어요. 남편과 저, 아들까지 같이 친정 가는 건 너무 오랜만이라 설렜습니다. 친정 오빠는 작정하고 남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먹고 살 일 찾아야지. 적성에 맞는 건 차차 찾아보고 우선 인테리어 현장에 나와서 일 좀 돕는 게 어때? 일당 내가 두둑하게 챙겨줄게. 현장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야, 오빠가 일자리 알아봐 준대. 전부터 나한테 그랬었어. 한번 들어봐. 아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저 현장 일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합니다. 몸 쓰는 일은 한 번도 안 해봐서 일도 자신도 없고요. 신경 써주신 건 알겠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이 사람? 아이, 자네 지금 꼭 공부만 한 거 누가 몰라. 이 일 생각보다 머리도 써야 하고 무엇보다 기술 익혀두면 돈이 돼서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노릇도 해야 하잖나. 아,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간섭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아이, 이 사람이 왜 화를 내나? 여보, 왜 그래? 오빠는 좋은 마음으로 얘기 꺼낸 건데. 예상치 못한 남편의 반응에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친정 오빠 표정도 굳어졌죠.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처자식 먹여 살릴 구상하고 있다고요. 구상? 자네가 10년 넘게 구상만 할 동안 내 여동생 뼈 빠지게 일하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생업에 뛰어들어야 할 거 아닌가? 미애를 언제까지 고생만 시킬 거야? 여태 그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지금까지 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한심한 녀석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뭐? 아이, 자네 말 다 했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 거야? 말 나온 김에 다 털어놓겠습니다. 전 무시하지 마세요. 앞으로 형님보다 돈 억수로 많이 벌어서 집에 쌓아놓고 살 겁니다. 제가 시험에만 실패했지 인생 통째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자로 낙인 찍고 부려먹을 생각이세요? 여보, 진짜 왜 그래? 오빠는 자기 부려먹을 생각 같은 거 없어. 일 가르쳐서 사업체 차려줄 생각까지 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체 내가 차릴 거라고.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넌 왜 그래?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고 전 울면서 연우랑 친정을 나왔죠. 부모님 속상해하신 거야 말도 못했습니다. 친정 오빠는 저와 연우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남편은 자격지심인지 열등감 때문인지 입을 꾹 닫고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난데없이 자기 스튜디오를 차려달라고 말을 꺼냈어요. 너 쌈짓돈 모아둔 거 있을 거 아니야. 나 예전부터 사진 찍는 게 취미였어. 고시 공부한다고 좋아하는 건 다 참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하면 안 돼? 사진 작가라면 스튜디오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스튜디오부터 차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 이사도 해야 돼. 곰팡이 때문에 연우 아토피 심한 거 몰라? 그리고 사진 잘 찍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겁도 없이 뛰어들어. 내가 사진 작가로 잘 나가면 강남의 대형 아파트는 일도 아니야. 너는 왜 사람 기부터 꺾냐? 아무튼 안 돼. 우리 아직 전셋집도 못 벗어났는데 무슨 스튜디오야? 정신 차리고 취직을 할지 뭘 할지 그 고민이나 열심히 해. 너, 네 오빠랑 완전 똑같아. 알아? 치사하고 더러워서 너한테 다신 손 안 벌린다. 속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철들긴커녕 오히려 젊었을 때 못했던 걸 해본다면서 비싼 카메라를 사서 동호회 활동을 한다 난리였어요. 연우랑 놀이공원을 가자고 해도 동호회에서 사진 찍으러 가는 게 먼저였습니다.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도리가 없었죠. 전 묵묵히 직장 다니면서 연우를 키웠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에 오더라고요. 취직이 됐다면서 이제 저보고 고생 끝이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보험회사래요. 보험왕이 목표라면서 이것저것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복잡한 약관 외우는 일 같은 건 눈 감고도 한다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게 신기해서 지켜봤어요. 친정 식구들한텐 권유하지 마. 특히 오빠한테는 절대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말이라고 하냐? 나도 그만한 눈치는 있어. 아, 여보, 나 와이셔츠 좀 다려줘. 고객 만나려면 양복도 몇 벌 사야 하고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아. 예감이 좋아. 근데 갑자기 취직할 생각은 어떻게 했어? 동호회 사람이 권하더라고. 자기가 보험일 하는데 뭐 나한테 잘 맞을 것 같다면서. 전 혼자 버는 일에 점점 지쳐갔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었죠. 남편이 군대에 있는 동안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셔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양원비도 제가 부담하고 있었죠. 남편은 매일 신바람이 나서 출근했고 처음 2달은 월급이라고 꽤 많은 돈을 가져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언니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점심을 같이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가씨 진짜 여동생처럼 아끼는 거 알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남자들 보험왕 하려면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녀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바람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언니 혹시 뭐 본 거라도 있어요? 사실 일주일 전에 번화가에 나갔다가 봤는데요. 연우 아빠요? 네, 어떤 여자랑 팔짱을 끼고 걷고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자세히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둘 카페에 들어가길래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카페 주인이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니까 친구 사이라고는 하는데 엄청 가까운 사이 같았어요. 농담도 막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 사람 원래 친구도 많고 말주변이 좋잖아요. 그래서 보험 영업도 한다는 거였고요. 알죠. 근데 한 번씩 의심은 해보세요. 마냥 믿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오빠도 알아요? 언니가 얘기했어요? 네, 제가 하도 심란해서 털어놨어요. 그이도 걱정하더라고요. 새언니와 헤어지고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이제 하다 바람까지 피나 싶다가도 설마 바람까지 피겠어?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 하는 짓이 이상했어요.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났죠. 아무리 봐도 회사 일로 바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조기 축구하러 간다더니 축구화도 깨끗하고 옷에선 낯선 향수 냄새도 났어요. 물어보니까 조기 축구에 나가서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원들이랑 그 가족들한테도 보험 권유하느라 축구를 못 뛰었다면서요. 전 남편을 말렸습니다. 운동하러 나갔으면 운동만 하고 보험 영업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의심은 거치지 않았고 기회가 되면 핸드폰을 한번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패턴도 자주 바꾸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어디선가 낯선 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제 건 진동이어서 이상했죠. 옷방 쪽에서 자꾸 문자 도착음이 들리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고요. 저는 옷방으로 가서 남편이 갖고 다니는 카메라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못 보던 핸드폰을 하나 발견했죠. 남편은 핸드폰이 2개였어요. 대담하게 잠근 장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여자 사진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죠. 뭐야? 이 여자는 설마 정경미? 재수할 때 절 지독하게 괴롭히던 경미가 분명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애가 남편과 찍은 사진이 핸드폰에 가득했죠. 둘이 카페며 골프장, 수영장에도 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야? 나 몰래 스튜디오도 차렸어? 그 여자가 차려줬는지 남편은 스튜디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은 야한 문자도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이 같았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문자엔 저를 무시하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새언니가 번화가에서 봤다는 남편은 경미랑 같이 있었던 것 같았죠. 미칠 것 같아서 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못 마시는 술을 마시고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야, 미애. 미애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연우한테 무슨 일 생겼어? 아니, 오빠, 근데 나 어떻게 하지? 왜 그래? 너 어디 있어? 오빠가 지금 갈까? 막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병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뛰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다음날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남편의 뻔뻔스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아이, 와이셔츠 안 다려놨어? 진짜. 오늘 중요한 고객 만난다니까. 직접 다려 입어. 나 지금 몸 아픈 거 안 보여? 어디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 너 바람이라도 났냐? 널 여자로 보는 등신이 나 말고도 또 있어? 뭐? 다시 말해봐. 날 여자로 보는 등신? 됐고, 오늘은 그냥 다른 옷 입고 갈 테니까 옷 꼭 다려놔. 남편이 나가고 전 오열했어요. 어린 아들 연우가 우는 절 보고 놀라 달려왔죠. 늘 아빠를 그리워만 하던 연우도 안쓰럽고 마음 아팠습니다. 지금껏 남편이라고 대접해주던 한 인간에 대한 증오, 미움이 막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전 결심했습니다. 당장 그날부터 달라지기로요. 함께 살아온 정으로 남편을 대하려 했는데 그냥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짓말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뒤돌아볼 것도 없이 이혼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혔어요. 분리수거,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의 인성을 가진 남편은 그냥 버리는 게 답이었습니다. 전 몸을 추스르고 행동을 개시했죠. 남편의 비밀폰에 담긴 사진과 문자를 다 제 핸드폰에 옮겼어요. 신용카드 내역까지 다 훑어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남겼습니다. 남편은 보험회사 들어간 1~2달만 생활비를 제게 주었고 그 이후로 돈을 안 주고 있었어요. 돈을 아예 못 버나 했는데
기본급 받는 것마저 바람피는 데 쓰고 있었죠. 연호 장난감 하나를 안 사주면서 비싼 선물은 경미 그 여자에게 척척 사주더라고요. 치가 떨렸습니다. 전 심부름센터를 통해 경미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아보니 경미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세상 현모양처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리 연구가 타이틀로 사무실도 하나 차려놓고요. 정작 하는 일은 없었고 자기 남편한테 보여주기 위해 운영하는 걸 알았습니다. 사모님 남편 만나기 전에도 이미 바람을 여러 번 피웠더라고요. 아주 상습범이네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사업가의 호인으로 소문났고요. 돈도 엄청 많은 사람이네요. 아내를 꽤나 위해서 애처가로 소문이 자자해요. 대신 뭘 하든 다 괜찮은데 바람은 절대 피지 말라는 사람이더라고요. 바람 피면 재산 다 토해내고 뭐 위자료 지불하기로 각서까지 썼대요. 경미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평소에도 그런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했대요. 배우자가 하는 실수,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은 절대 안 된다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재력 있는 사람 놔두고 왜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더 분했던 건 둘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녹취 내용을 받았습니다. 미혜, 걔 재수할 때도 눈치 더럽게 없었어. 공부 하나만 잘했지 야근 구석은 하나도 없었다니까. 지금도 그래. 곰 같은 마누라야 딱. 너도 참 딱하다. 그렇게 답답한 애랑 어떻게 같이 살아? 곰이 얼마나 우직하고 믿음직해. 우리 부모님 다 모셨고 내 뒷바라지도 했고 나야 뭐 나쁠 것 없었지. 재수할 때도 나보다 공부 잘하는 거 얄미워서 연애나 하라고 너 붙여준 거 아직도 걔 모르지? 아마 모를걸. 아이 네가 시켜서 내가 고백한 거 꿈도 못 꿀 거다. 넌 그런 애랑 결혼까지 하냐? 아이 몰라. 얼레벌레 애 생겨서 결혼했지 뭐. 하나도 좋지도 않아. 여자로도 안 보여.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진작 좀 연락하지. 바보.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재수할 때 그렇게 절 괴롭히던 경미는 제 공부를 방해하려고 의도적으로 남편을 제게 접근시킨 거였습니다. 복수의 이유는 더 확실해졌어요. 전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경미가 바람핀 남자들에 대해 정보를 더 알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미의 남편인 그 사업가와 연락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이란 인간은 저한테 어이없는 걸 시키더라고요. 자기 보험왕 되어서 회사에서 포상 휴가 보내준다며 저한테 수영복을 사오라는 거였죠.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경미와 여행 가려고 하는 걸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야, 이거 색깔이 영 별론데? 나 형광 주황색 좋아하잖아. 아이 바꿔다 줘. 회사 출근했다가 바로 공항 가야 해서 준비할 게 많다고. 나 출근해야 돼. 정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바꿔. 아이 나 지금 도저히 피곤해서 못 나가. 출근하기 전에 바꿔놓고 가. 한숨 잘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해놔. 알았어? 정말 끝까지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병원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어요. 남편은 여행 가방을 끌고 회사에 출근하는 척 하더라고요. 전 무심하게 배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대망의 디데이였어요. 곧 이삿짐 차가 왔고 집안의 모든 살림들이 트럭에 실렸죠. 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제가 이미 팔아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전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남편 보험회사와 경미의 요리연구소 홈페이지에 둘의 불륜 행각 사진과 문자 내역 등을 한꺼번에 올렸어요. 그때 이삿짐 직원이 절 찾더라고요. 남자 물건 다 버리라고 하셨죠? 네, 하나도 안 남기고 칫솔까지 싹 다 버려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폐기 처분해주세요. 연호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이사 트럭을 새 집으로 보낸 뒤 전 공항으로 갔어요. 지금 그곳으로 향하는 사람은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업가인 경리의 남편도 공항으로 가고 있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 남편과 경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미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배추 원산지야. 요리에 필요한 배추 구하러 강원도 간다더니 여기가 강원도야? 아, 왜 사람 팔을 잡고 그래? 여기서 얘기해봐. 나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숨길 게 많은가 보지? 여보, 왜 이래요? 다 오해라고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해요. 날 위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날 속여? 거짓말도 작작해. 다 알고 왔으니까. 이 남자는 거래처 직원이에요. 야채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온 거라고요. 나 요리 연구가잖아요. 당신 왜 내 말을 안 믿어요? 아이, 날 무슨 허수아비로 하는 거야? 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서 이 거짓말도 참 뻔뻔하게 한다. 바람 피러 가는 주제에 뭐 끝까지 일 핑계를 대? 고성이 오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모여들고 있었죠.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저 지금 막 강원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왔다고요. 거래처 사장이라니까요. 왜 못 믿으세요? 당신은 처자식 있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내가 둘 사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려줘. 당신 부인이 알려줬어. 이 사진들도 다 당신 부인이 줬다고. 뭐라고요? 벌건 대낮에 가정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이런 짓을 벌여? 더럽다 더러워. 경미 남편은 분을 못 이기고 둘의 얼굴에 불륜 사진을 뿌렸습니다. 보기 민망한 사진들이 수십 장씩 벌럭거리면서 떨어졌어요. 경미와 제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미친 듯이 사진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어요. 원래는 가서 따지려고 했는데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 남편이 모르는 곳에 마련해둔 새 터전을 향해 떠났습니다. 새 집으로 친정 부모님까지 모셨어요. 이미 남편은 알거지가 된 뒤였죠. 제가 핸드폰, 신용카드 다 정지시키고 돈도 싹 빼놨거든요. 남편이 능력이 없어 다 제 명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남편을 완전히 삭제시키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돌아갈 회사도 집도 없이 노숙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실적이 없는 데다 소문까지 안 좋으니 그 즉시 해고당했고요. 주변인들한테 베푼 것도 없어서 돈 꿀 데도 없었죠. 남편은 우리 오빠한테 찾아갔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연우랑 연우 엄마 어디 갔습니까? 네? 이제 와서 내 동생 왜 찾아? 돈 없고 아쉬우니까 그제야 조강지처 생각이 나나?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있는 것도 역겨우니까 당장 나가게. 자네 갈 길 가라고. 바람 피고 사람 속인 주제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갈 길 가라니요.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요. 제가 눈이 돌았나 봅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나중에 내 동생 연우 엄마한테 빌어. 만날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내가 미애 사는 거 보면서 얼마나 속 터졌는 줄 알아? 미애 덕분에 이렇게 사는 것도 모르고 바람을 피고 사람을 등신 취급해? 넌 사람도 아니야. 말 섞기 싫으니 당장 나가! 나가라고! 다 오해입니다. 제가 해명할게요. 저 전화도 끊어졌고 카드도 다 정지됐어요. 잘 곳도 없다고요. 형님, 연우 엄마 있는 곳 좀 꼭 알려주세요. 부부가 만나서 풀어야 할 일이에요. 네? 잘못이란 잘못은 다 해놓고 이제 와 부부? 뻔뻔스럽게 누굴 찾는다고 이하다니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노봐! 오빠한테 얘기를 듣고도 좀 담담할 수 있었어요. 이미 모든 정을 뗀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었습니다. 전 이곳 지방에서 새로 취직을 하고 아이도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집은 전원주택으로 구했는데요. 부모님은 연후 돌봐주시며 공기 좋은 곳에서 텃밭 가꾸며 살아가시게 되었죠. 주말이면 오빠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전 이혼 과정을 착착 밟고 있었고 친정 식구들은 그런저런 말없이 지지해줬어요. 토요일 저녁 마당에서 고기도 굽고 텃밭에 있는 야채를 뜯어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처음 해본 거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밤 오빠가 얘기를 하자고 저를 불렀습니다. 연우 애비 고시원에서도 쫓겨났다더라. 거기서도 쫓겨났어? 다른 사람들이랑 싸움 났나 봐. 공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남편과 바람을 폈던 경미도 모든 걸 다 빼앗겼다고 들었습니다. 사업가인 그 남편은 보기보다 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외도를 하고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속인 경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집에서 아예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은 정해진 수순이었고요. 하나 있는 아이도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후 남편과 깨끗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동안 왜 그렇게 정에 이끌려 살았나 싶었습니다. 우리 연우, 아빠 없이 자랄 생각에 힘들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경제력 없는 남편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모습 보이며 키우느니 가끔 보더라도 아빠 멀쩡한 모습 보는 게 자식 교육에도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이혼하고 얼마 뒤 병원으로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허름한 행색, 초라한 모습에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자세히 보니 바로 경미였습니다.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미애야, 여기 있었구나. 너 찾느라 나 정말 힘들었어. 지금 잠깐 시간 돼? 용건이 뭐야? 난 너같이 양심 없는 애랑 할 말 없는데?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사과?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진심이야. 제발 내 사과 받아줘. 네가 내 사과 안 받아주면 나 정말 끝이야. 요 앞 카페에서 기다릴게. 일 끝나면 꼭 와줘. 부탁할게. 정 고민하다가 퇴근 후 카페로 갔어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더라고요. 왔구나. 고마워. 나와줘서. 아까 네가 한 말이 궁금해서 나왔어. 뭐가 끝이라는 거야? 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나 끝이야. 그러니까 제발 내 사과 받아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들을 못 보여주겠대.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아들이랑 먼 나라로 떠날 거래. 나 피해서 엄마 자격 없다고. 그래서 너 좋자고 사과하는 거니? 이유가 참 이기적이다. 아들도 있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 멀쩡한 가정 파탄내면서?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진심이야. 앞으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거야. 조용히 봉사하면서. 봉사? 속죄?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랄 거다. 그리고 하나, 진실을 알고 싶어. 그때 왜 그랬어? 재수할 때 지혁이한테 시켰다면서. 나한테 사귀자고 하라고.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너가 공부 잘하는 게 너무 샘나고 얄미웠어. 따돌리고 괴롭히면 성적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넌 안 그랬잖아. 연애라도 하면 공부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넌 끝까지 열심히 했고 내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지. 진짜 미안해. 그 일도 또 지금 일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그거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똑바로 살아. 미안하다 미애야.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평생 속죄하며 살아갈게. 다신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 경미는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도 마음에 남아있던 찌꺼기들을 다 털어냈습니다. 그 후로 수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정신 차리고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숙식도 거기서 해결하면서요. 연우는 주말에 가끔 한나절씩 아빠와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옵니다. 저는 일하면서 대학원 공부까지 마쳐서 연봉도 높아졌고 책임자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흐르던 어느 날 전 남편이 절 찾아왔습니다. 저랑 살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초췌한 모습이었죠.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며. 소원이라며. 소원 이뤘으면 잘 살아야지. 왜 그런 모습으로 찾아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연우랑 당신이랑 다시 살면 안 될까?
누구 마음대로 꿈깨. 난 이대로가 좋아.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네가 날 봐주고 또 봐준 거였는데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나 술도 끊었고 돈도 모으고 있어. 월급 얼마 안 되지만 착실히 모으고 있고. 이 통장 볼래? 봐봐. 예전의 내가 아니야. 볼 것도 없어. 정신 차렸다니 다행이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 우리 곧 새 아파트로 이사도 할 거야. 난 과거에도 그랬고 결혼 생활에 미련 없어. 나 정말 최선을 다한 거 당신 부정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날 놔줘. 난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제 출근해야 하니까 그만 가줄래?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저와 연우와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제 생각을 되돌리고 싶지 않았어요. 깨진 그릇은 다시 이어붙여도 새 것이 되지 않잖아요. 전 앞으로도 재혼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이대로 아들 뒷바라지하고 제 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가끔 오빠 만나면 면목 없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말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네요. 결혼에는 실패했지만 제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